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공중보건연구소에서 특별 기획 세미나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의 네 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종환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통합 돌봄에 대한 내용을 들을 텐데요. 그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일정이 좀 바쁘셔서 저희가 지난 세 번의 이전 세미나 때는 뭐 10시 반까지도 이어지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고 한 50분 정도로 임 교수님이 발제를 좀 축약해서 해주시고 늦어도 9시까지는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장님 인사말도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를 구하고요. 네, 네. 저는 너무, 예, 네, 저는 이사장님 이제 너무 소장을 맡고 당황스러운 거 있는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네, 소장을 맡고 있는 제 소개나 하겠습니다. 소장을 맡고 있는 한림원의 김동현이고요. 그래도 저 임종환 교수님이 뭐 워낙에 뭐 잘 알려진 분이시긴 하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실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학장도 역임하셨고요. 보건대학원 원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87년도에 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가정의학 의학 전문의 그리고 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음, 그를 좀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을 하나하나 소개드리기는 너무나 많으셔서 음. 제가 임종환 교수님을 많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저희 이제 통합돌봄하고 바로 관련된 대표적인 협의회 조직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주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죠. 사회적 의료기관 연합회 사의연이라고 하는 조직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 저서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네. 굉장히 저술 소개는 활동도 짧게 하죠. 네네. 네? 소개는 짧게 예, 하죠. 네네. 뭐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학술 네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장 인간적인 의료 대표 저자로 또 참여하고 계시고 네, 뭐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수상 경력도 있으시네요. 홍조 건정 훈장도 받으시고 뭐 환경부 장관상 등등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임종환 교수님께서 해주실 내용은 이제 농촌에서 1차 의료와 이제 통합 돌봄에 관해서 토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임 교수님이 파일 공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농촌에서의 일차료 강화와 통합돌봄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이 지금의 의료 시스템, 또 공중보건 시스템이 붕괴된 대표적인 지역이고, 각 지역에서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진행되어져서 기존의 시스템의 붕괴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의료와 공중보건의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위가 1980년대 도입되고 그걸 뭐 무의촌에 해소됐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 정책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의 뭐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다 된 정책 부분들을 대안 없이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구 소멸 지역에 있어서 보건 지수의 40% 정도가 공중보건을 못 채워서 역할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의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보위의 복무 기간이 기니까 현역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과대학에서의 여학생들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자체가 농촌에서의 기존에 있는 시스템 붕괴는 뭐 불가피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발표한 내용이 많은데 그 세밀한 거 하기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를 갖다가 좀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좀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국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00년대 고령화 사회, 2018년도에 고령 사회,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초고령 사회가 돼 있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한 25년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4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회 변화, 또 인구 구조적인 변화의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질환에 대한 변화, 또 사회적인 요구가 많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이제 급속히 사회 변화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복지 국가의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만 언급되는 게 아니고 사실 딴 나라에서 경험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엔 이제 새로운 주체로서 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복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쪽의 새로운 주체들을 만들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그래서 복지 형태 같은 경우도 혼합복지 그리고 복지다원주의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내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다른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지는 복지국가 위기에 주목을 해서 늘어난 복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공익성 갖고 있는 민간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의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의료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소득의 분배 불평등 그리고 뭐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 간에서의 현저한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인데 시장 기록도 그렇지만 특별히 보면은 돌봄 분야 쪽에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노인 장기형 보험 부분입니다. 한편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보는데 네, 노인 장기형 보험 부분이 2008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되어져서 핵심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서 이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상자들이 수요에 비해서는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제약이 좀 많습니다. 기능 제한이 18.2%라고 한다면 실제 서비스 제공되는 게 7.7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서비스 주체를 형성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규모의 여러 가지 업체들을 다 보면 끌어들였기 때문에 에, 이제 과당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부분이고 그런 상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요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실효성이나 질 관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실패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요양사업 부분하고 보건 분야가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된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노인장려부문 같은 경우에서는 통합 돌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분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서비스 질을 제고하거나 재정을 안정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또 의료 연계를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촌의 일처리와 통합 돌봄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서는 이제 재원 조달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인 장기양 보험이나 건강 보험에 대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공공의료 그리고 그 안에 지역 사회 내에서 일처리와 통합 돌봄의 역할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료 현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사회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고령화, 사회 양극화, 지역 격차의 확대, 저효율, 고비용의 구조로서 특히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보건과 일자료가 이제 분열화돼서 전혀 연계성이 없는 부분이 또 우리나라의 또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 공보위가 배치가 안 된 경우가 이제 40%까지 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농촌에서의 이제 통합 돌봄의 열쇠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일차료 기관이 이제 내실화되는 부분인데 각 지역을 보게 되면은 어, 사실은 필요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잘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당을 안, 가, 넣어놨다. 안 갖춰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농촌마을 마주 주치 제도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농촌 사회에서 큰 변화가 아직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보건의 체계가 이제 붕괴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의식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공정보건과 일처리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이제 오늘 주제 내용 부분이고요. 한국 의료는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의료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의료비가 GDP의 한 6%면서 주요한 헬스 아웃컴 부분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질 관리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만성질환 위주로 또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리고 또 건강보험의 수가가 89년도 도입될 때 시장 수가의 67%밖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가 구조가 일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수가 구조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양상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타료 부분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지를 못했죠. 그러면은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일차료에서 또 공중보험과 결합되어 있는 효과적인 지역사회에서의 관리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결국에서는 만성질환이 증가되어지면서 응급질환자가 늘고 또 질환이 중증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신뢰가 무너지니까 경증 환자들까지도 이제 삼타병원으로 몰려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삼타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조차도 질 관리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봉착해 있고 결국은 못 견디니까 한편적으로는 취약한 약한 고리가 깨져서 저 응급의료나 아니면 소아청소년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비만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또 억지로 버텨봤던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약한 고리로서 터져 나와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처료 부분이
기능적 일처 의료,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처 의료 기관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로 작동 못한다. 근데 일차료가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어, 이런 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전체 한 37% 정도만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잘 워킹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덴마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일처리 그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다시 보면은 한 37% 정도 되더라도 1차, 2차, 3차 유기적인 연계선이라든가 1차 리그에 갖고 있는 효율적인 운영만으로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다 분별적인 구조다. 핵심 부분은 지금에 있는 구조랑 해니별 수가제 구조이기 때문에 수가가 낮으니까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대처하는 방법, 전반적인 이제 의료기관에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예, 서비스 볼륨을 늘리는 어, 결국 이제 박리담회로 대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 중심인데 그것도 박리담회로 해서 짧게 짧게 환자를 보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이 이제 겨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 구조가 정착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억지로 버틴 구조가 이제는 골마 터진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다가 만성질환 관리 중에서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고 또 악화되고 이런 분들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또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문도 가고 뭐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오면은 그냥 오는 환자만 받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왜 조절률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매우 보면은 비효율적인 구조 그리고 지금의 왜곡된 구조에서 말 어댑테이션 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 상승 부분이 결국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됐고 한 7, 8% 정도 부분이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서는 4% 내외 정도인데 우리가 두 배나 정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런 것들을 악셀레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에 있는 굉장히 왜곡된 의료 시스템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 자체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의료비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2050년, 60년 정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65세 이상이 뭐 한 40% 정도까지 가는 그 수준에서는 사실 국가 재정 부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메꾸는 노력이 없으면은 지금의 구조는 답이 없다. 보면 지금의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뭐 5,765조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2033년도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GDP의 16%까지 된다. 그럼 미국 수준으로 쭉 올라가는 구조까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외되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은 매우 떨어져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장애인 그룹인데 장애인 그룹의 의료 미충족률 같은 경우도 의료 패널 자료나 국민건강조사 자료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여전히 의료 미충족률이 일반 집단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는 양상으로 봐서는 지금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취약한 그룹한테 필요한 의료 서비스 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제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죽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생애말기 돌봄이나 호스케어의 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어떠냐, 그리고 질 관리 부분이 어떠냐, 또 접근도가 어떠냐 이런 거 볼 때 죽음의 질 같은 경우도 떨어져서 40개 국가 중에서 30위다. 죽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정말 존엄한 삶을 유지하면서 죽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보면은 어, 행복 지표를 보면은 50국가 중에서 32개 국가 31. 저는 이게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의료 안에 돌봄이라는 요소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행복 순위가 이렇게 바닥인 건 삶의 질이 그만큼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10위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홍보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이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 같은 경우가 통합 돌봄에 대한 준비가 됐냐면은 상당히 칸막이가 여러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하면 복지, 보건, 주거, 돌봄 뭐 이런 부분 다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려면은 다 보면은 하나하나 컨택을 해야지만 되고 왜냐면 정보 자체가 다 일부 조금씩 분전화되는 형태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을 갖고 있거나 어르신을 모시려고 하거나 이런 시민들한테는 너무 힘든 구조인 거죠. 실제로 보면 의료 시스템도 사실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고 행정도 굉장히 분절화돼 있는 상태의 부분이어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게 삶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급하기가 정말 힘든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세미나에도 언급되었지만 중앙행정의 분절화된 구조 자체가 역시 지역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 통합 돌봄에 대한 책임성이 지자체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의 진행되는 구조로 보면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지고 지자체가 예산과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자체의 행정 구조도 보면 굉장히 기형된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 부천시를 보게 되면은 전체 예산 부분이 한 2조가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50% 넘어요. 1조가 되거든요. 근데 보건에 대한 예산은 전체에 갖다 시 예산 부분의 1, 2%입니다. 보건소에 일부 가는 거 외에는 보건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통합 돌봄 꽈라고 있는데 전체 예산 부분이 0.1%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가 쥐고 있는데 이 통합 돌봄에 필요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칸막이에 대해서 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기 싫어하는 거죠. 굉장히 분열화된 부분이고 어떻게 말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8년도에 이제 통합 돌봄이 나와서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이제 혁신 사회 서비스 부분인데 선도 사업이나 시범 사업을 해서 16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체 지자체 중에서 85%가 잘 모른다. 예. 통합 돌봄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제 주거,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것이 제도화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노인 돌봄, 노인 정책과에 다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부분들이 통합 연계되는 것들이 핵심 부분인데 노인 쪽으로만 다니니까 대상도 장애인들이 잘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돌봄에서 참여하니까 주거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정책 같은 경우도 일관성을 지니지 못했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성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근데 다행히 보면은 작년에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재정과 그리고 돌봄 서비스 체계의 제공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내용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표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행 1년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됐죠. 자, 지자체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수요나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요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 부분에 있어서 한 10% 585만 정도가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을 선도 사업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분절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의료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일타 의료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이런 돌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그룹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대부분 다 단독 개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문 의료를 하거나 또 교육을 하거나 사례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료 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선도 사업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례를 발굴했지만 사실 보건의료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주치의 제도가 정착됐거나 과도기가 되거나 또 의료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자유방역 형태로서 등록제로서 보면은 최초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주치의를 통해서 연계되는 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자유방역 형태로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체료가 보편적인 건강 보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부분에서는 일차료가 이러한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일차료가 전환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에서부터 또 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가치 기반으로 어, 환자들의 삶의 질과 또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에 타겟팅을 딱 대고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진행되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매우 뒤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 베이스드 가치 기반의 보건 의료가 빨리 이제 정착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 부분이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이게 법안 만들어지게 가능할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그거는 좀 다양스러운 거라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돼 있는데 내용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종합 판정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부분인데 종합 판정 자체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하겠다고 오빠가 하니까 고기 좀 사갖고 와라. 너무 이게 중앙 집권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필요한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통합적으로 내용이 이제 의료, 그리고 건강관리, 질병관리, 장애인, 노인 요양, 주거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데 실은 지자체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성이 없는 상태여서 매우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실은 법을 마련하고 재정을 뒷받침해서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광역이 할 역할, 지자체 역할, 기초지자체가 할 역할이 있는 쪽 부분인데 여기서 행정 자체가 통합 돌봄에 맞게 예산과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보면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광주 서구 쪽에 통합돌봄 국을 세웠어요. 그런 거를 대비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 자체를 통합돌봄에 맞게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하거나 예산을 재분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읍면동에 이제 전담 조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담 조직은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케어 매니저, 또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건사 이런 핵심적 인원이 3명 정도가 읍면동 그쪽에 일본에서는 도변단인데 그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 자체를 읍면동 그러니까 3,500개의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오게 되면은 행정이 그 준비를 좀 거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상생활 돌봄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식사 등 가사 활동 지원이나 이동 서비스 지원이나 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나 긴급 돌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오면은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은 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차단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해서 이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윤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면은.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이 돼야 되고
전담 조직이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이 전담 조직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룹을 공격적으로 육성해서 일종의 이제 돌봄 서비스 조직의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통합 돌봄 부분에서는 이제 돌봄이 지역사회의 책임을 지자체에서 지도록 그래서 통합 돌봄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복지성지구 같은 경우도 법을 제정하거나 또 보건의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영국 같은 경우는 NHS 부분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반들을 마련해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료가 굉장히 파행적이고 돌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절화된 형태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합 돌봄이 지금 1년에 시행되는데 이제 85%에 대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 돌봄의 대상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은 포함했지만 사실 그 안에 아동, 중장년, 청년, 정신장애, 고립운동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여러 대상자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가 이 책임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려면은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예산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재정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예산 부분은 이제 지방세나 중앙정 포괄지원금이나 건강보험지원금이나 노인장기요양기금이나 의료급여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재원으로 확보가 돼 있어서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직 개편과 또는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서울시의 SO 사업이 그나마 이제 예산 규모라는 것들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되고요. 종합 판정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 사료 관리를 맡은 전담 조직과 지역 의사회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 종합 판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통합도로의 취지에 안 맞는 방법인데 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 내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권한이 워낙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택과 돌봄을 연계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기획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법안에 통합 돌봄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 조항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행정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이제 광주 서구 쪽에서는 여기 보면은 통합 돌봄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태시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가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센터가 복지와 보건 인력들이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이 보건복지센터를 별도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야 이게 참 행정이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는 NPO 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이 그걸 적극 지원하는 기본 형태 부분들이 많이 정착돼 있다. 물론 직영이 20%가 있지만 10년 전에 할 때 NPO 쪽에서 맡은 부분이 이 포괄케어 센터 70%인데 지금 가보니까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80%로 늘었습니다. 각수로 지역 전체가 변화야만 그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은 사실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이 주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주정부 안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그것에 빈 공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분안이 우선 원칙이 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돌봄에 들어오는 조직들은 비영리적인 조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맡긴 것이 아니고 비영리적인 조직들만,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에 있는 카리타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카톨릭에 있는 카리타스 이런 조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돌봄소, 주간보호나 요양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같이 보면은 시장이 내놓은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비영리 조직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국민 전체에 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돌봄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어, 3 커뮤니티, 3 케어, 지역사회 내 돌봄, 지역사회 간 돌봄, 지방분권, 주민자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분권이 지금 10년째 공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민자치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것들을 원안도 이양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잘 돼야지만 지역 돌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이제 통합돌봄의 역량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차료의 돌봄 그리고 여기 이제 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건강주치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단독 개원하는 게 1년인데 공동개원이 2년이고 이제 다학제 이제 주치팀을 구성하는 거 사명 부분이 이런 사명이 많이 있어야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명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명으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사업이에요.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보면은 사명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사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1형에서 2형 사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리고 지역 책임의료기관, 일차료기관, 통합재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독일 말씀드린 것 같이 보면은 돌봄 분야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민간 협력 부분에서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이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엠표 자체가 포괄케어 센터 지금 한 80%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정 지원하고 재택으로 돌봄 주인한다 이런 부분인데 일본에 가서 부러운 부분들은 이게 포괄 케어를 제도화하기 이전에 미리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미리 방문 의료가 다 있었고 그리고 MPO 쪽에서 사회복지법인들이 보면은 지역에서의 돌봄을 시행하고 있었고 행정이 제도화되기 전에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이미 보면은 행정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 사례가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면은 2018년도에 커뮤니케어가 갖다가 이슈화되고 또 정책화하는 노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취약하다. 의료사회는 굉장히 예외적인 흐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간에서 이것을 보면은 행정 전에 미리 반응해서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면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긴 하지만 민간 쪽에서 행정보다도 먼저 돌봄의 사각지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하나 서비스마다 식사나 가사나 또 이동 서비스나 보조기나 긴급 돌봄이나 정보통신, 주거 이게 다 하나하나 갖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면은 바우처로 주거나 아니면은 중앙타이 서비스원이 그것에 대한 재원을 내거나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만 이런 조직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만들어져 있다. 이런 아주 열악한 속에서도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의료 사업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산림 쪽에서 이러한 지역의 네트워크, 여러 돌봄의 네트워크와 의료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훌륭히 수행해서 서울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쪽이 은평구인데 은평구에 보면은 산림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고 또 대전의 대전 대적구의 민들레 의료 사역 부분이 여기 보면 일상 지원 먹거리 돌봄 주거 의료 요양 연계 여기 보면은 6가지 돌봄 부분인데 그 돌봄의 네트워크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들레 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그냥 일처리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역량 강화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쪽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에 대한 그물망을 따는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민들레 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통합 지원에 대한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의 법안에 보면은 주민 참여에 대한 보장이 더욱 깊게 된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라 한다. 보면은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노력이 없게 되면은 시장 원리도 작동하지 않고 또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서 보면은 본래 목표로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 강화돼야 된다. 시사성을 주는 부분이 농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들의 역량 강화 지원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역의 공동체를 딱 지정을 해서 이 지원, 이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 적절한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돌봄이 됐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체 지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농촌 경제 사회적 활성화 준칙을 위해서 그것에 관련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 지원센터를 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통합돌봄지원법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급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원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거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별도의 보면 공급 체계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에 있는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것들을 전면 개정해야 된다. 실제 보면 지금 있는 법이라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다. 농촌 지역에 이제 민간 의료관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의료사회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면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의료기관들을 만들었을 때 여러 자원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하는 게 그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역 주민들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마을 주치 도입하는데 지금 지불제도 개편에 있어서 보면은 농촌 지원에서 주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관리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적더라도 수가를 더 배정받거나 또는 뭐 교통비를 늘려주거나 여러 부가적인 농촌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사례 관리 부분인데 지역사회에 자원을 결합하거나 활용하는 데 잘해야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 개편이 문제기 때문에 민간 협력 부분에서의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가 소통되는 상태에 있어서 공동 토론과 결정, 공동 실행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실제로 근데 우리의 행정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수직적이고 아직도 권위적이고 실제로 보면은 민간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이 농촌 사회에서 의료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었으면 지역재단 쪽에서 워크숍을 할때 이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연구원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농촌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면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했고요. 그래서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 구조다. 그래서 의료사업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가 너무 의료가 상업화됐기 때문에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정책만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사회주칠 돌봄의 수요가 증가되는 형편에 있어서 이렇게 아, 지역 재생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이제 협동조합이 법적 근거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의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료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소유고 비영리 민주적인 운영이고 또 사회적 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1차 의료 서비스나 건강 불평등 해소나 건강 만들 목표 자체가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윤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 부분이 아니고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목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돼서 여러 인원들이 자기가 볼런티어로 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89년도에 보면은 전체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 68년도에 장기하 박사에 의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시작됐는데 제도화되기 20년 전이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안성에서 안성의료사업이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는 주치의제도나 또는 통합돌봄이 94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의 정부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통합돌봄법에서 갖고 있는 주요 내용 부분들이 결국에는 의료 돌봄인 유기적인 연계 부분이고 가치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조합원 기반으로 미리 보면은 30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의 규모는 적지만 이미 보면 성공했고 30년 정도 지역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의료 사업이다. 이 31개가 시도가 아니 33개가 시도가 됐는데 지금 남는 거가 이제 두 군데가 의사를 못 구해서 접었고 초기 접었고 지금은 31개인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보면은 벤처 성공률은 5%인데 의료 사업은 33개 중에서 31개 계산하게 되면 94%다. 통계적으로 거의 95%에 가깝다. 만들어지면은 지역 주민들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일주일 오면. 근데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장애인 주치의를 하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방문 의료나 지금의 재택의료센터 민간의 반 정도가 의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과 1차 의료에 관한 혁신의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의료 사업이 30년 정도간 끊임없이 해와서 그게 누적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역 분포가 이렇게 31군데고 이렇게 설립 주체가 이제 30년간 쭉쭉 성장하고 출자 금액 규모나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도 놀랍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지역이 굉장히 인프라를 많이 했고 특히 의료의 공공성 부분에 기여가 있는 부분들이 의료사업의 30년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이 이제 장기로 박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거고 기독 청년의랑 의료인이 이제 이런 거에 나섰는데 94년도 10회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30대 제 모습입니다. 보면은 30대 논의를 해서 대안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논의를 했던 그런 논의적 부분이 30년 전에 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안성의료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2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샀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됐다고 보면은 안성 쪽에 보면은 전체 인구의 10%가 넘게 한 7천 세대 정도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계획.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추혜 선생님에서 살림의료 사업에 대한 쪽 부분이고 다른 쪽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돌보미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쭉 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는 거가 주력 모델이고 이제 세계 보건기구 쪽에서 얘기하는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급자를 변화시키고 또 복지와 의료를 서로 연계하는 모델 또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 건강 관리, 지역사회 영양 강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혁신 모델을 만들었다. 이게 보면 유엔에서의 지속 가능한 SDG에 해당하는 어느 쪽 부분에서의 구조에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엔 같은 경우 사회 연대 경제 부분들을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대안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대안 조금 사회적 경제를 확장해 사회연대 경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문제들을 보면은 시장 사회가 워킹하지 않는 또 복지 국가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사회연대 경제에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서도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20% 정도 의료비 절감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서비스 질도 있고 또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이제 여기 안성의료 사업이나 이런 것들 관해서 비용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또 이러한 접근성 예방 중심 생활 밀접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하는 쪽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제 정책 대안 들어가는 쪽 부분인데 보건지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쪽에서는 의료사업이 보건지소의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의료사업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보면은 공익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공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취약지형을 전체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자. 뭐 그런 제안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농촌 의료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가죠. 왜냐하면 근데 공중보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의료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의사들이나 의료인을 설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이 제도적인 설계에서 아까 두 가지 재정적인 부분과 전달체 구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케어 매니저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례 경험을 갖고 있으면 5년 이상의 사례 경험이 있으면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47만이나 있어. 그렇죠. 엄청난 인프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안 맞는 상태에 있어서 지금 법 만들어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못 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인력이 의사로서는 1차례 의사, 주치 의사들이 필요하고 또 복지자 중에서도 의료의 이해가 높은 사람들의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고 케어 매니저를 육성해야 된다. 케어 매니저가 이런 역할에 의료와 돌봄에 연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째 요 케어 매니저 다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한 육성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60명까지 들어가는 초기엔 3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교육 과정을 한다.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임상 시술까지 다 하기 때문에 공지를 하면요.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찹니다. 보면은 60명을 뽑는데도 갔다가 공고한 게 하루가 되면요. 보면은 차갖고 그 다음날 갔다가 보면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이미 마감됐다고 공지할 정도니까 요구가 엄청난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가 사실은 읍명 동단위로 다 배치되어지고 또 일터리 기관에서 사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케어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인프라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케어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에 그래서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일터료의 주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케어 매니저 배출이 중요하다. 장애인공간 주치 같은 경우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5년째 공전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보면은 이 구조 부분에 있어서 전달 체계 구축이나 그리고 재원 조달이나 또 국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서 예, 이 장애인 주치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지 않으면 공전된다. 농촌 같은 경우는 이미 허물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를 하려면 농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어서 전달 체계 문제나 지불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뒷받침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한 부분이 통합 돌봄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3가지에 대한 쪽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가 통합 돌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했느냐, 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축했느냐, 행정을 혁신했느냐, 다직정 협력 체계를 구축했느냐,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느냐, 인력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정보 제공 체계나 IT 기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했느냐, 또 돌봄 대상자에 대한 발굴 관리가 되느냐,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되느냐, 안전체계가 구축되느냐, 성과 평가와 개선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느냐, 재정이 확보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냐, 상호 돌봄과 서로 돌봄 기반이 구축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제가 보면은 임종원의 체크리스트라고 해갖고
제가 보면 이름 붙여갖고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거가 보면은 통합 돌봄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상태의 부분이어서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농촌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있는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와 일차의료의 리모델링 과정, 통합 돌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정환 교수님 짧은 시간에 잘 요약을 많이 해주셨고요. 뭐 통합돌봄 관련한 지금 지역 현장의 문제 인식은 기존에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세미나 연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공공에 기반한 민간 주도성, 주민 참여성을 좀 네. 강조를 해 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임 교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해 오셨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과가 이 지역 단위에서 좀 그, 확인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뭐 정책 의제로 몇 가지 기능을 못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력으로는 이제 마을 주치 이제 관련한 제안을 주셨고, 굉장히 3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네. 30년 전 사진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지지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뭐 똑같은 주제가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임종환의 체크리스트, 저도 네, 처음 접해 보는데 네, 또 네.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자료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이제 의료 사업 중심으로 하는 민간 주도적인 이 활동들이 지금 31군데 지속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네, 서른 한 주셨습니다. 군데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전체가 얼마나 한 이제 농촌 6만 한 지역에서 7천 세대니까 이제 적다는 부분인데 대부분 다 보면은 좀 취약 지역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죠. 보면은 네네 도시의 네, 취약 지역이나 공단이나 농촌 지역이나 이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어, 이제 돌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또 공중보건의 접근이 필요한 쪽에 많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자생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네, 네. 네, 근데 저희 이제 박명아 충남대 간호대 교수님 또 질문을 주셨지만 주로 이제 뭐 민들레 또 안성 이런 데는 이제 도시에서의 성공 사례인데 음, 채팅창에 올라와 있죠. 근데 음, 이제 고령자가 많고 자원이 이제 부족한 이제 농촌형으로는 어떻게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그 네, 질문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여기에 좀, 대한 답을 좀 주시고 또 다른 네네네. 예,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시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가 이제 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이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학제 이제 주치 팀을 통해 갖고 필요한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 의료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적으로는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상대가돼 있는 개별 어떤 자택 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 어떤 경우에서는 농촌 지역에도 특별히 공동체 주택을 짓고 예를 들면은 면 단위 부분이나 이런 쪽에다가
마을회관 쪽이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예를 들면 리다니 쪽에서 이렇게 있듯이 거기에서 오면은 공동생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에는 주택 서비스도 되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되고 돌봄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밀집된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방문 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노후도가 높은 한방과 양방이 이제 결합되는 모델 쪽이라든가 또 재택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자원 부분들을 가능하면 주택이나 또 요양의료 돌봄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협력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보건 지소가 잘 작용 역할을 하는 데서는 그쪽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보건 서비스와 연계 부분들은 이쪽의 일차력과 서로 협력해서 하는 쪽 부분인 거니까, 저는 공공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의료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료사업은 갖고 있는 특성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힘은 결국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온다. 지역 주민들을 오거나이즈하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의 역량화와 서비스 개발 이런 거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처음 설립하는 과정 중에 어, 농촌의 특성을 고려를 해갖고 지금 정부 때에도 설립 당시에 조합원 규모를 500에서 300으로 낮췄습니다. 보면은 1억에서 이제 5천으로 떨어뜨렸고, 그리고 산청 사례를 보고 또 상주 사례나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농촌 의료사회 보면은 거기에 한 절반 정도를 도시에 있는 의료사회에 있는 조합원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보면은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보면은 도시에 있는 자원을 농촌으로 갖고 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원들이 귀촌하거나 귀농하거나 또는 도농 간의 자원을 연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민간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청도 경남에 있는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쪽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쪽 부분인데 거기에 한의사 분이 원래는 이제 진주 쪽에서 굉장히 성공한 한의사인 부분인데 본인 뜻이 있어갖고 산청으로 옮기면서 그 진주에 있던 조합원들 그 환자들이 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준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인프라를 만들 때도 사실은 도시 쪽에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자원들을 농촌으로 갖다가 결합하는데 훌륭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좀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보연 차원에서 뭐 정책 제안도 하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국가가 그 공적 조직을 활용해서 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전국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네.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음, 이제 뭐 지자체의 준비 정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음, 진행될 거로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음, 그 과정에서 이런 의료 사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또 음. 있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이 공적 조직하고 어떻게 연계를 맺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선도적인 그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간의 여러 조직들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꼭 우리 사회 부분이지 않더라도 돌봄 사회적 협동조 가능하고 또 뭐 사단법인 형태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음, 아무튼 민간 자원,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민간 자원을 개발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음, 공공조직이 약화되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음, 돌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국가가 거기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사회 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의사결정 구조나 권한 부분들 밑으로 내려야 된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이 음, 참여하는 형태로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대신 이제 좀 지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을 주거나 노인 장기양 보험이나 건강보험 부분들이 농촌 사회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개편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편 부분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냥 지역사회 노력해라 이런 접근만 갖고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법제도적인 개편들이 그런 농촌사회 그런 변화들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혁이 저는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지자체가 역할을 두고 민간 협력 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임종원 교수님 발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어, 박명화 교수님은 답을 주셔가지고 이제 자체 자원이 부족하여 독립까지는 도움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다른 분 혹시 그 의료원에 있거나 보건소에 있다가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의료사업에 와서 뭐 정년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 마치시고 네, 예, 의료사업과 함께 지역에서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 교수님, 저기, 퇴직하는 분한테도 홍보를 네, 해야죠. 우리 저 공보연에 그 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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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은 우리 임종환 교수님도 공부위원회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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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그 발표,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 건강돌봄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공 음, 부분의 역할은 뭐 물론 저희가 기본이지만 그 공공만으로 이 건강돌봄을 다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음, 결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음, 하고 그 맞아요. 다음에 이제 민간 자원, 민간 음, 의료 영역이 음,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맞습니다. 하고요. 예, 음, 예. 그래서 그 민간 의료 부분에서 이 건강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 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료사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의료사협이 전국에 한 31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음,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이제 그 공보위가 줄어들어서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건강돌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음, 혹시 그 보건지소가 그 존재하는 그런 농촌 지역에 의료 사업이 있다면 의료 사업의 그 보건지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한다든지 한 방안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의료 사업이 너무 숫자가 적다. 그렇게 농촌 지역에서 아니,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의료사협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만들어야 예, 되겠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제 그런 부분이 생각에도 있는데, 예, 그런 그, 부분은 좋은 사례가 있는 경우는, 그러면, 농촌 예, 쪽에서 홍성의료사협이 있습니다. 예, 홍성의료사협이라고 있는데, 이제, 홍성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마음운동이나 그런 게 굉장히 갖다 활발한 지역 부분인데, 공중보건의로 있던 분인데, 이쪽에 있으면서 마을 활동이나 이런 쪽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예. 의료할 수 있는 게 없이 보니까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면은 의료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홍성의료사업을 만들었어요. 어, 예. 공중보건의가 예, 보면은 예. 아주 좋은 그럼 사례네요. 그럼 완전히 갖다가 그 좋은 인적 자원을 갖다 홍성에서 그냥 묶어둔 거 아니야? 어? 얼마나 좋아 예, 차례가 실제 예, 보면은 예, 그래서 예, 지역에서 예, 보면은 뭐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좋은 사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홍성이. 네, 예, 그래서 공부들이 아무튼 거기 가서 굉장히 내가 의사로서 익사하는 게 정말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기면 그런 공보이들이 그럼 내가 뭐
굳이 갖다 도시 가서 이게 부딪힐 필요가 있겠느냐. 도시에서 또 있는 게 아니고 농촌 사회에 또 이렇게 투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돌봄법 자체에 공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좀 명확하게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음, 게다가 또 보건소 역할은 전혀 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이번에 음, 그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에 그 정책 음,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민주당 쪽에는 제출을 했고 지금 국힘에도 이제 제안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생각한 것으로는 음, 우선 공공 쪽에서도 전혀 건강돌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음, 그 도시 지역의 경우 서울 음, 특별시를 비롯해서 이 도시 음, 지역에는 인구 음, 10만당 건강돌봄센터를 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음, 농촌 지역에는 인구 음, 1만 명당 음,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농촌 음, 지역은 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음, 통합해서 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음, 하고 음, 그 주민 조직을 활성화해서 지역 음, 건강 활동가를 양성해서 이 음, 양반들이 주도적으로 그 음.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저희가 좀 취약한 게 뭐냐면 그 민간 지역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음, 지역에서 1차 의료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제3섹터로 그 의료사업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쪽 이런 쪽을 잠깐 의료사업은 뭐 저희가 언급을 못했고요. 약간씩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그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개원하시는 분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 별로 개발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쪽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전 바람이 이제 의료사업이나 이렇게 비영리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공공조직과 협력해서 육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차례도 개발하고 이제 보건지소 역할 없는 쪽에서는 자원들을 묶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퇴직한 이제 의사 같은 경우가 응?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그냥 플렉서블하게 그런 분들을 고용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결합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 부분 같이.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조직이 있으면 의사만 오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다 서포트 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된 상태니까 나는 진료만 하면 되는구나. 어? 편안함만 갖고 올 수 있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 또는 이쪽에 오면은 공익형 민간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서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공중보건과 1차 의료의 리모델링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의견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그 홍보를 좀 드리려면요. 저희가 이 기획 세미나 끝난 다음에 국회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 대선 국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앞당겼습니다. 5월 1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희가 국회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참여하셔서 좀 좋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종환 교수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주실 계획입니다. 예, 홍보 마치겠습니다. 네네. 제가 발제한 거에 대한 자료도 공유하고 지역에 있어서 이제 보건소장님이 여기 보건지소에 조금 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의중이 있으시면 근처에 있는 의료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모델을 좀 만드는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있어서 다 시도별로 다 그게 조직돼 있어요. 근데 여기 연결되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보건소하고 또 연결돼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자. 그렇게 보면은 공정비가 안 오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보면은.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더 갖다 늘어나서 채워질 가능성이 없는데 다른 자원들을 차려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1차 의료 의사들 중에서 농촌을 지키거나 그런 사례 또 퇴직 의사들 받거나 아무튼 그런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공중보건만 갖고 안 되는 것 같고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소 쪽이 의료사역과 손을 잡고 좀 적극적으로 농촌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 도시 쪽에도 모양을 좀 내자. 공공의료하고 공익형 민간의료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거다 봐요. 네. 네, 그, 뭐 네, 전체 이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이제 뭐 음, 공공만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음, 지금처럼 뭐 공익성이 없는 민간에 의해서 또 음, 그냥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면은 이제 돌봄의 음,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음. 공익성이 있는 민간 또 활성화돼야 그렇죠. 되고 네, 또 이제 공공도 그런 측면에서 어, 상당한 부분에 또 음,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 이제 1, 2, 3차 하면서 이제 공이 이제 다 연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음, 음, 이 이제 의료 돌봄, 건강 돌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 음, 이제 복지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어 오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이렇게 진행되는 세미나가 음, 이제 그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이제 의료 돌봄, 건강 돌봄을 하기 위한 음, 어떤 내부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뭐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거버넌스를 갖춰 나가야 되느냐를 이제 지금 막 모색을 음,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이제 아시지만 이제 공공은 뭐 표준화된 어떤 틀을 갖고 전국화하기에는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역동성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 또 음,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 영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음, 주민 주도적인 이제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의료사회협이 그런 음, 민간 주도성의 어떤 가치를 좀 전파해 주면 굉장히 음. 좀 그 공공도, 각 지역별로 거기는 뭐 보건소 하고 거기 또 의료사협이 있으니까 의료사협 간에 뭐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공정보험 계획과 또 1차 의료 서비스에 관한 좀 협력의 노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위제처럼. 총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연합회하고 연구소가 작지만 그러나 지역 단위로 좀 더 세밀화해서 전략을 세우고 없는 데서는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들에 대해 협의도 가능한 부분인 거니까. 네. 그리고 법제도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해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밑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또 법제도 개편도 같이 이렇게 독도 해놓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어머니. 음, 네, 그런 맥락에서 좀 전에 우리 김혜경 이사장님이 이제 음, 음, 소개해 주신 5월 1일 날 행사도 음, 이제 발제가 이제 두 분이 하시는데 이제 한 음, 분은 이제 지역 보건의료기관, 특히 음, 이제 소지역 단위, 주민 음, 밀착형 음,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이 음, 돌봄의 음, 기능이나 조직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느냐, 뭐를 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활동에서 우리 지역 보건 사업에 있어서 이제 주민 참여형 사업이 뭐,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이런 활동을 해온 사례를 기반으로 또 전망을 갖고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제 허연희 교수님께서 이제 음,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서 이제 또 돌봄의 문제를 조망하는 그런 두 개의 발제를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이 돌봄은 이제 그 케어 포 올이라고 하는 원칙에 맞춰서 이제 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주민 음,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또 핵심적인 케어 바이 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음,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도전이나 고민을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이 보건 분야가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어서 보면은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이 구조 자체가 좀 내려와야지만 응? 지역 주민들이 보건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왜 갖다 작동 안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거 너무 중앙 집권적이고 자원분배가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안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 쪽에다가 좀 이빠른 소리를 해요. 보면은 그냥 두루뭉실한 얘기만 하지 말고 이게 안 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아무튼 뭐 공직에 있는 분이라서는 그런가 그런 얘기는 그냥 쑥 빠지고 그냥 응? 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은 권력 구조의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사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쪽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은 선상에서 뭐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가 보게 되면요, 보면 거기에 있는 간호사님들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그러면은 여러 업무를 갖다 두세 개 이상씩 맡고 있고 땜빵하고 그러면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러워요. 사실 보면 값싼 인력으로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 그 메꾸는 역할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보건 분야가 갖다 발전하냐. 네. 예, 그런 쓴소리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보건소가 오면 사람들은 신뢰를 못 받느냐,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 음.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가 창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수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보면.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 연구소가 창립돼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그,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네. 결국은 네. 우리나라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가 1차 의료 강화고 하나 음, 음, 공중보건 서비스의 그렇죠. 강화라고 봅니다. 이 음. 두 개는 같이 가야 맞아요. 되는 문제죠. 맞아요. 보면. 예, 그게 이제 민간이라고 하는 영역, 지역에서는 민간하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음, 있는 기반, 조직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둘 다 취약한 거죠. 둘 다 취약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자의 동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약자끼리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가 날 거로 생각합니다. 보면. 네. 네, 저 김광기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톡에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방자치화가 정책 에이젠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네.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대선 부분이 있을 때 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네, 네. 네. 지방자치 오래전서부터 얘기 나오고 지방 분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음. 돌봄의 영역이라고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주어진 도전을 통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나 뭐 좀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측면에서 좀 그게 전달될 지금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자체 구조를 보면은 그 돌봄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재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지자체의 50%가 넘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60%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각종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가 거의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전체 예산 부분에서 1, 2%예요. 실제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있고 기여가 있어야 되는 쪽 부분인데 그러면은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구조에 결합되는 부분이지만 보건소의 활동 자체가 또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구조하고 또 떨어져 있거든, 보면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재원 부분이라는 것들이 그 사회복지 예산과 비켜보게 되면은 너무 왜소한 형태 보면은 이게 보험체계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큰 규모에 있는 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큰 의료원이 꽤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재능도 안 돼 있고 인력도 갖다가 굉장히 외주한 형태 부분이고 보건 분야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이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력 굉장히 파행적이기 때문에 보면은 인력들이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보면 어렵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거에 거품을 몰아야지 보건 분야가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사실 보면은 연구소가 소장님하고 이사장님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 제가 뭐 연구소에 굉장히 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보면 해야 된다 이거. 네, 뭐 같이 논의할 자리를 곧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코멘트? 자, 우리가 9시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5분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예, 특히 이제 어, 오늘 임종원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결국 이제 저희 이제 공보위원회에서 그간에 이제 뭐 구상하고 했던 거는 이제 공적 조직, 뭐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또 건강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을 좀 읍면동 단위로 깔면서 하는 좀 공적 조직 또 국가 책임 강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그러니까 우리 공보위원회 이제 뭐 나름 뭐 그냥 논의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임종환 교수님께서 이제 케어 바이 더 커뮤니티라는 맥락에서 지역 사회가 돌봄의 중심이 되는 그 지역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는 민간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뭐 저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의료 사업에 지난 한 3, 40년 동안 내 어떤 그 성과가 좀 그런 측면에서 잘 같이 결합하고 녹아낼 수 있으면 좀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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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엑기스 있는 좋은 발제를 해주신 임종환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5번째, 6번째, 4번 남았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기획 세미나에 좀 참여도 요청드리고 그리고 공보연에 좀 활동에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월 1일 날 2시에 국회에서 통합돌봄하고 주민 참여와 관련한 주제로 저희 국회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획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